네, 안녕하십니까. KB증권에서 주식 전략을 맡고 있는 이은택입니다. 오늘 2022년 전망, 긴축 조정 이후의 주식시장과 그리고 겁내지 않을 중소형주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장에 대한 대략적인 생각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코스피 타겟은 3,600포인트를 저희가 제시했습니다. 연말 연초에는 긴축 조정이 계속되면서 출렁임이 계속 반복되는 쉽지 않은 시장이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년 연초 이후부터는 이런 우려들이 바닥을 찍으면서 점차 개선세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주목하는 것은 반등 랠리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차트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현재 주식시장의 조정을 판단하는 근거는 바로 이 차트입니다. 이 6개의 차트는 과거의 경기 침체 이후에 코스피의 약 3년 동안의 주가 흐름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한번 보시면은 비슷한 패턴이 세 국면이 계속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들을 하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경기 침체 때 유동성을 주입하죠. 그러면서 유동성 랠리가 약 1년 동안 펼쳐집니다. 그 이후에 1년에서 약 1년 반 정도 되는 시기에 이 시기가 재밌는데 항상 긴축 조정이 나타납니다. 지금 2021년 주식시장은 이 긴축 조정이 진행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긴축 조정 시기는 굉장히 주식시장 전망하기 쉽지가 않은데, 왜냐면은 단순히 펀더멘탈, 기업 이익이나 경기 사이클만 보면은 너무 좋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거라는 걸 예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이때는 경기가 좋기 때문에, 기업 이익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래서 긴축 정책이 다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긴축 정책이 조정을 만듭니다. 이 긴축 조정이 지나고 나면은 그 이후에는 반등 랠리가 나타나는 게 일반적인 케이스입니다. 1980년 이후 5번의 경기 침체 사례를 보면은 한 번을 제외한 4번에서 모두 반등 랠리가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반등 랠리는 어디에서 기인한 건지를 지금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는 것과 같이 반등 랠리는 대부분 펀더멘탈, 즉 기업이익이 돌아서기보다는 밸류에이션이 확장되면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내년 상반기, 즉 경기가 아직 바닥에서 돌기 전까지 내년 상반기에는 기업이익이나 경기보다는 밸류에이션 확장 요인이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언제 반등할지를 알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밸류에이션이 확장되려면 저희들은 결자 해지란 말이 있죠. 올해는 긴축 때문에 조금 시장이 오히려 좀 조정을 받았다면은 이 긴축 우려가 바닥을 찍어야만 다시 반등 랠리가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긴축은 주로 두 국가가 이끌었습니다. 하나는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중국의 긴축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올해 시작된 미국의 긴축입니다. 중국의 긴축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경제도 저번 분기 GDP 성장률이 5% 이하로 내려오면서 굉장히 둔화됐고요. 뿐만 아니고 물가도 약 1%대를 기록하면서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은 다시 부양 정책으로 돌아설 수 있는 환경은 마련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문제는 언제부터냐라는 거죠. 아마 언제부터인지는 제 생각에는 정치적인 결정이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내년도 10월이나 11월쯤에는 시진핑의 세 번째 연임이 결정되는 당대회가 열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앞두고 경기를 돌리려고 할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나라도 그렇죠. 내년도 상반기에 대선이 있다 보니까 올해 하반기에 여러 가지 정책적 지원이 집중됐었습니다. 비슷한 논리로 봤을 때 내년도 상반기, 내년도 봄부터는 중국에서도 긴축적인 모습에서 약간 부양적인 모습으로 차츰 돌아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은 중국의 첨단 제조업 중심의 어떤 산업 정책 같은 것들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만약에 내년 봄에 돌게 되면은 저희들이 주목해야 되는 거는 위안화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최근에 위안화는 굉장히 재밌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은 옛날을 한번 보시면은 이전에는 중국 경제가 안 좋다, 아니면 미중 무역 분쟁이 있다, 이런 시기를 보면은 항상 위안화가 가파른 약세를 보이는 게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7위안이 뚫린다, 7.2위안이 뚫린다, 이런 얘기들이 항상 반복됐었죠. 근데 이번엔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경기도 좋지 않고 헝다그룹 문제나 여러 가지 알리바바, 텐센트 규제 같은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안화는 약세로 가기는커녕 오히려 소폭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크게 세 가지로 꼽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역 수지가 굉장히 큰 흑자를 기록하고 있죠. 두 번째는 중국의 채권 자금 유입입니다.
중국의 채권이 글로벌 채권 인덱스에 들어가면서 계속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가 좀 흥미로운데 FDI, 곧 해외 직접 투자들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FDI라고 하면은 주로 이렇게 공장 짓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중국에다 공장을 막 확장하고 이럴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 자금이 뭐냐? 이 자금이 작년 하반기부터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사실 이 자금의 상당 부분은 지분 투자라고 합니다. 뭐 뉴스에서 아마 보셨을 거예요. 골드만삭스를 비롯한 여러 금융사들, 월스트리트의 금융사들한테 외자 지분 100%를 허용해 주는 그런 일들을 벌였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아무리 경제 안 좋다 그래도 13억의 잠재 고객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 과정 속에서 위안화가 자금이 유입되면서 위안화가 버티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차트를 보고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바로 이겁니다. 만약에 내년 초 이후에 중국 경기가 바닥을 찍고 반등한다면 위안화는 어느 방향으로 갈까요? 이게 주식 차트를 보면 마치 이렇죠. 작년에 급등했다가 사실 올해 이렇게 눌림목이 나와야 되는데 옆으로 뻗고 있어요. 우리가 기술적 분석하면은 이렇게 눌림목에서 옆으로 뻗는 차트는 그 다음이 강하게 반등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다면은 내년도에 경기까지 돌면은 과거에 보신 것처럼 위안화는 강세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포인트는 뭐냐면은 바로 내년도 경제만 보면은 환율이 달러 강세 일변도일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환율은 항상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이런 위안화의 흐름 같은 걸 보면은 내년도가 과연 달러가 강세 일변도일 것이냐라고 봤을 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봄쯤 중국의 정책 전환 시점을 한번 잘 지켜보신다면은 이런 이머징 통화들, 특히 아시안 통화들이 강세로 가는 여부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이 정책이 좀 완화적으로 돈다면은 우리나라 증시가 뭐 전고점인 3,300 근처까지는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넘어서 좀 더 강하게 가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이 안정돼야 된다는 시그널들을 봐야 합니다. 특히 미국의 인플레이션이죠. 이 사실 인플레이션은 주식시장의 굉장히 위험 요소고 앞으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들이 종종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 아주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미국 주식시장 기준으로 3번의 버블 붕괴가 있었는데 이 3번의 버블 붕괴를 일으킨 사건들 모두 공통적으로 하나 꼽히는 거는 연준의 추세적인 금리 인상이었고요. 연준이 그럼 왜 추세적인 금리 인상이 나섰냐라고 하면은 바로 이 인플레이션이 그 원인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앞으로는 인플레이션을 굉장히 열심히 살펴봐야 된다. 만약에 지금의 버블들이 붕괴된다면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그게 내년이냐라고 물어보면은 내년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일단은 전 전략가이기 때문에 인플레에 대한 시장이 하고 있는 3가지 오해에 대해서 좀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장은 인플레가 물론 심각한 문제예요. 그리고 인플레 압력이 생각보다 강한 건 맞지만 3가지 오해하는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인플레이션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냐? 뉴스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전 세계가 인플레에 허덕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보면은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물론 작년이나 재작년, 예년에 비해서 물가 압력이 글로벌하게 다 세진 건 맞지만 아주 물가가 높은 나라들은 사실 미국 정도 공급 병목 현상이나 노동자 병목 현상이 있는 국가들이 인플레이션이 센 거고요. 나머지 국가들,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 같은 경우는 1%대였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그리고 여러 남유럽 국가들도 2% 내외의 물가를 아직 유지 중입니다. 전 세계적인 현상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급 병목이 해소되면은 어느 정도 물가에 대한 압력이 조금은 완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공급 병목에 대해서는 뒤에 제가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두 번째 오해는 뭐냐면은 뉴스만 보면 마치 모든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모든 원자재가 급등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차트를 보시는 바와 같이 에너지가 급등하고 있는 거죠. 산업금속, 귀금속, 농산물은 그래도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 에너지 가격 중에서도 유가는 굉장히 스테디하게 올라가고 있고 앞으로도 저희는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문제는 마치 석탄, 천연가스처럼 급등하는 거죠. 뉴스만 보면은 이 급등하는 원자재 가격들, 특히 화석연료도 가격이 제품 가격으로 전가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것 같이 느껴지지만 사실은 여긴 몇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물론 글린플레이션, 즉 공급 문제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도 있지만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은 최근 들어서 원자재 선물 시장에 개인들의 거래 비중이 늘었다는 거예요. 개인들의 거래는 당연히 이 제품을 석탄을 인도하기 위한 물량이 아니고 캐피탈 게인,
자본 차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금들은 사실 정부의 개입에 굉장히 취약한 모습들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시면은 올해 5월 달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목재라든지 아니면 철광석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급등했을 때 중국 정부가 선물 시장에 개입했죠. 그때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한 게 "야 이게 공급 문제 때문에 나타나는 가격 급등인데 선물 시장에 개입한다고 이게 되겠어?" 라고 했는데 결론은 가격이 급락했죠. 이번에도 그랬죠. 석탄 문제도 "야 그린플레이션 때문에 석탄이 급등하는 건데 중국 정부가 개입한다고 되겠니?" 라고 했는데 급락했죠. 상당 부분은 캐피탈 게인을 노리는 자금들이 투기적 자금들이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앞으로 그린플레이션 때문에 나타나는 물가 압력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급등이 모든 것의 마지막이냐라고 할 때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공급 병목이 해소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는 이 공급 병목, 이 수요가 갑자기 급증한 거에 원인이 무엇이냐를 한번 봤습니다. 물론 이제 보조금을 많이 주고 하니까 이제 소비가 급증한 것도 맞지만 저희는 여기에 가수요가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 이제 재고가 적기 때문에 이제 재고 대 판매 대 재고 비율을 보면 거의 저 아래까지 내려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리스타킹 사이클이 나타날 거다 이런 얘기들도 많습니다. 물론 뭐 저는 틀린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이 인벤토리 투 세일즈 레이쇼 이 두 가지를 볼 때 인벤토리에 문제가 있는지 세일즈에 문제가 있는지는 나눠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눠 본 차트가 바로 이건데요. 먼저 재고를 보시죠. 인벤토리스를 보면 특별히 이상한 점을 발견하실 수 있나요? 인벤토리즈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보통 저 마이너스 영역까지 갔다 반등하거나 제로 부근까지 갔다가 반등할 때 이때가 리스타킹 사이클이거든요. 이 리스타킹 사이클 때는 무조건 반도체, 뭐 철강 같은 소재 사시면 돼요. 여태까지 이렇게 샀을 때 실패해 본 적이 별로 없죠. 보시면 작년 하반기라든지 아니면 2016년 말 모두 반도체 강세. 근데 보시면 내년이 그런 해냐? 재고 보니까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렇다면 문제는 재고가 진짜로 너무 부족해서 문제인 것보다는 오른쪽에 주문이 너무 많다는 거죠. 도대체 이렇게 주문이 폭증한 게 뭐냐?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면요. 이런 가수요, 갑자기 주문이 폭증하는 이런 일들이 코로나 이후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뭐 그런 현상도 있었죠. 코로나 이후에 왜 개미들이 갑자기 위험 선호도가 빵 하고 높아져서 막 투기적 거래들에 뛰어드는지 이런 것도 굉장히 희한한 일이지만 가수요가 굉장히 빈번하게 나타난다는 것도 이 팬데믹 이후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보시면은 실제로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죠. 뭐 마스크 대란 사태. 마스크 공급이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했나요? 그럼 난 마스크 구하기 힘드니까 밖에 나가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한 사람이 있었나요? 그렇지 않죠. 될 수 있으면 야, 한 박스라도 더 우리 집에 쌓아놔야겠다. 좀 더 구할 수 있으면 우리 부모님 집에도 갖다 놔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더 확보하려고 한다고요. 이게 가수요라는 거죠. 저는 올해 그 크리스마스 시즌의 쇼핑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이미 올해 봄부터 물류 대란 때문에 연말 쇼핑 시즌에 그 유통상들이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얘기들이 많았죠. 그러면 유통상들이 큰일 났구나. 우린 재고 없으면 이제 연말에 판매 못하고 망해야겠네. 이렇게 했을까요? 당연히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야, 우리 재고를 좀 과다하게 쌓더라도 선주문 내가지고 가수요를 끌어당겨서라도 재고를 쌓아놔야겠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 과정 속에서 저희는 가수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차트 보시는 것처럼 가수요가 사라진 이후의 가격은 생각보다 빠르게 사그라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공급 병목 현상이나 물가가 안정되는 거는 내년 하반기는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주식시장엔 언제가 정점이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이 정점을 확인하는 시점은 아마 연말 이후 내년도 1분기쯤에는 정점이 언제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 종합해 봤을 때 미국의 인플레이션의 정점을 확인하는 것 그리고 중국의 정책적 변화 이런 게 나타날 수 있는 내년 봄쯤이 저희들은 어떤 악재들의 바닥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이런 것들이 밸류에이션의 확장, 즉 반등 랠리를 이끌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업종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좀 더 분석에 심혈을 기울인 쪽은 이제 업종 전략인데요. 저희들은 앞에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소형 성장주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고민이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중소형 성장주를 지난 5월 말에 냈던 이제 하반기 전망이죠. 여름 전망 때부터 좀 계속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문제는 내년도도 중소형 성장주가 좋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저희 고민은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너무 많이 급등했죠. 근데 이게 내년도에 또 갈 수 있을까? 이게 저희의 고민이었습니다. 이 고민에 대한 저희 대답은 갈 수 있을 것 같다예요. 그래서 저희가 뭐 한 2가지 정도 차트를 이용해서 저희 생각을 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일단은 이 중소형 성장주가 뭐 중간중간 조정이 있겠지만 좀 더 뻗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 차트입니다. 이 반도체 사이클과 주도주 사이클을 그린 건데 보시면 교묘하게 교차하면서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올해도 그랬어요. 작년 4월부터 중소형 성장주 랠리가 시작됐잖아요. 그럼 작년 4월에 왜 시작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이 차트만 가지고 설명해 보라고 하면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작년 4월부터 반도체가 주가가 안 되기 시작했으니까. 반대로 그럼 작년 말에서 올해 초에는 중소형 성장주가 좀 쉬었죠. 왜 쉬었냐? 반도체가 좋아서, 주가가 올라서. 반대로 그럼 올해 2분기부터는 왜 또 중소형 성장주가 올라가냐? 반도체가 꺾여서. 그렇다면 내년도에 반도체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이 중소형 성장주 랠리가 더 갈 수 있느냐를 판단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여기 노란색 선이 저희 KB 매크로 반도체 사이클이라고 저희가 매크로 지표를 가지고 탑다운 측면에서 보는 반도체 사이클이에요. 보시면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조금 둔화 사이클이 계속 될 것 같고 내년 하반기쯤에 반등할 가능성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오히려 이것 때문에 반도체가 좀 생각보다 부진하다면 주가 안 되는 거 아니야? 그것보다는 오히려 그럼 중소형 성장주가 좀 더 갈 수 있겠네? 라는 생각들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이제 반도체가 더 하락한다가 아니라 이 시장보다는 약간 언더퍼폼 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내년 하반기에는 바텀 피싱, 바닥에서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은 이 성장주에 유리한 환경이냐 내년 상반기가 이건데요. 저희가 많이 받은 질문 중에 하나가 연준이 금리 인상 긴축에 들어가고 그리고 물가 압력이 센데 그렇다면 금리가 올라갈 텐데 성장주가 유리하겠습니까? 예요. 저희 대답 뭐냐면은 저희 채권팀에서도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금리 내년 상반기까지는 높은 수준을 유지할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추세적으로 뻗을 거냐라고 하면은 추세적으로 뻗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차트 보시는 것처럼 금리가 추세적으로 뻗기 위해서는 단순히 연준의 긴축이라든지 물가가 아니라 경기 사이클이 확장 사이클로 돌아야 돼요. 근데 저희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경기가 좀 계속 둔화 사이클로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튈 수는 있지만 그게 추세적으로 막 올라가는 거냐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일단 성장주가 좀 좋은 환경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히려 내년 여름쯤에는 이런 경기 사이클이 좀 바닥을 다지고 그러면 금리도 좀 바닥을 다지고 추세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그때 가서 좀 더 자세한 타이밍은 봐야겠지만 그때는 아마 고평가된 성장주에서 그동안 소외됐던 가치주로 포트폴리오를 완전히 리밸런싱 해야 되는, 뒤바꿔야 되는 시기가 한 번 정도는 올 것이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생각하는 중소형 성장주는 도대체 어떤 거냐? 저희가 이제 중소형 성장주 3대장이라고 이제 자주 추천하는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컨텐츠입니다. 컨텐츠는 게임이나 미디어, 엔터까지 포함하는 거고요. 친환경은 배터리, 원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이 물론 전통적인 뭐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것들도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좀 더 주식적인 입장에서 기업의 이익 측면에서 본다면은 좀 더 효율성이 높은 친환경 에너지가 주가 측면에서는 훨씬 더 긍정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저희들은 배터리나 원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바이오입니다. 바이오는 사실 올해 굉장히 안 좋았죠. 올해 연말에도 몇 가지 이슈가 있는데 뒤에서 하인원 의원이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것들이 끝나고 나면은 저희들은 내년도에는 바이오가 좀 바닥을 다지고 반등하는 분위기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 주가가 많이 와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더 갈 수 있냐? 저희들이 주목하는 것 중에 하나는 각 기업들이 현금이 많다는 거예요. 현금이 많은 거는 올해 의외로 실적이 굉장히 좋았던 것도 있고요. 거기다 더해서 뭐 IPO, 신규 상장한 주식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런 것들 통해서 자금 조달한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자금은 굉장히 많이 조달되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반면 투자는 아직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죠. 보통 기업들이 이렇게 돈이 많을 때는 어떤 투자가 들어갔냐면 지금까지는 공장 짓고 사람들 모집하고 이런 거에다 돈을 썼어요. 근데 지금은 시대가 좀 바뀌었죠. 옛날엔 공장 짓고 이러다니까 중구장대 산업들이 좋았죠. 근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지금에 와서 야, 우리가 뭐 배터리 공장을 지어서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 뭐 박사급 인력 몇 명 뽑고 아니면 뭐 NFT라든지 뭐 이런 것도 해 볼까?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부터 연예기획서 만들어서 SM 같은 거 만들어 볼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SM 인수전에 모두가 뛰어들었던 거죠. 저는 이게 마지막 사건이 아니라 이게 어떤 인수합병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만들기에 너무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인수합병으로 모두 다 뛰어들고 있는 거고, 이런 시대가 있었죠. 언제였냐면 바로 1998년, 99년 닷컴 버블 끝자락이었죠. 그때 보면은 전 그때 데이터 보면 M&A 데이터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비싼 가격에 이런 기업들을 샀을까? 이해가 안 됐는데 지금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처음부터 뭐 연구소 만들고 이건 그림이 안 나오거든요. 그럼 어쩔 수 없이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는 비싼 가격이라도 M&A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희는 앞으로 그런 시장이 2, 3년, 좀 더 장기적으로 본다면 2, 3년, 짧게 본다면 내년 상반기부터 굉장히 활발하게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뒤에서 퀀트 김민규 의원은 도대체 어떤 기업들이 그런 기업들이 될 수 있는지, 어떤 기업들이 M&A에서 승자가 되고 피인수 기업으로 주가가 좋을 수 있는지를 분석해 봤습니다. 뒤이어서 퀀트 김민규 의원이 그런 기업에 대해서 퀀트적인 분석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